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8일 수요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어제보다 53명 늘었습니다. 3일 연속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확진자는 모두 1,300여 명,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분들은 6,7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48만 6천여 명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단 속도 월등히 빠릅니다. 진단 능력 월등히 높고요. 일본의 경우를 좀 살펴볼까요? 코로나19 검사 수는 4만 400여 건, 저희보다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 정도인데요. 확진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미국 상황도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요. 사망자는 12,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가 1,700여 명 늘어서 사망자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보면 확진자가 좀 잡히는 양상이긴 한데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릅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 괜찮겠지, 안 됩니다. 룸사롱 가도 괜찮겠지, 안 됩니다. 클럽 안 됩니다. 콜라텍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잘 씻고요. 뚜벅뚜벅님, 시사방송 말고 코미디 방송으로 전환하라. 너무 웃김. 아니요, 이렇게 진지하고 자중자애, 진지하고 자중자애하고 있습니다. 4831님, 정치와 경제에 무지했던 제가 비대위 주디 덕분에 삼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6463님, 비상대책이 정치의 양과 음을 잘 배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5709님, 전국 애청자들의 비례대표 1등 프로그램입니다. 꼭 당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당선은 몰라도 꼭 안정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네. 탈당이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6171님, 라이브 비대위 들은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너무 학생으로 살았던 저는 정치를 너무 몰랐어요. 비대위를 통해 정치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도 알게 되고 복잡한 비례의석 문제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한 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초석을 쌓아준 라이브 비대위 5시 5분은 저에게 너무 특별한 시간입니다. 네, 아무튼 주옥 같은 말 하셨는데 다른 데서 배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렇게 많이 배우셨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 53명 늘어 누적 확진자 1,3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24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사흘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내외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른바 2차 파도가 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3%로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간 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분기 미국 경제가 30%대 역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 기업에 36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8,400여 곳에 올해 안에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4.15 총선까지 일주일 동안 어제까지 벌인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쏙 인터뷰 이어갑니다. 4.15 총선 비례대표 의석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한국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총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바쁘시죠? 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5선인데 그리고 평택의 맹주인데 불출마하셨어요. 네네. 지역 국민들 안타까워하던데요. 제가 지역 국민들에게 그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죠.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불출마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점도 많고요. 흠도 많은 사람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큰 공천의 틀 속에서 과거에 당의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 대표나 원내대표나 당의 지도부에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탄핵이라든가 예. 또 총선 실패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저도 가볍지 않다 이런 네. 판단에서 종합적인 판단에서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선거 운동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좀 아니 목이 쉬었어요. 제가 쉬었어요? 지금, 요즘에 좀 릴레이 유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목이 좀 잠겼습니다. 조금만 예. 크게 해주십시오. 네네. 그런데 저기 대표님 네네. 핑크 챌린지 한다고 핑크 챌린지 영상도 올리고 그러는데 예. 대표님하고 핑크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립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미래한국당이 핑크 챌린지 캠페인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요. 예. 지금 코로나19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쳐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웃음과 희망을 좀 전달하자. 네. 그리고 우리 미래한국당의 상징색이 핑크입니다. 네. 또 미래통합당의 상징색도 핑크고요. 네. 그래서 이 핑크색을 조금 홍보하자라는 차원에서 기획을 했는데요. 네. 제 별명이 이제 시골 황소입니다. 시골 황소. 네. 황소 핑크. 예. 예, 그래서 핑크 황소로 분장을 하고 예. 캠페인으로 첫 타자로 나섰는데 네. 소품이 조금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엉성하게 만들어졌는데 네. 아무튼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줬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미래한국당은 이번 총선을 이제 핑크혁명 선거로 치르자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미소를 또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핑크색은 안 어울리는데 핑크색 가발은 잘 어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미래한국당 감사합니다.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희 미래한국당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계속하십시오. 선거 이 중반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예. 현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현재에서 느끼는 게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이런 마스크 인심이 정말 안 되겠다. 네. 좀 바꿔보자라는 네.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트는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 상황은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쓴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거죠. 네. 예. 미래한국당 많은 분들 영입했는데요. 미래한국당 하면 원유철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고요. 우리 미래한국당의 정말 훌륭한 주인공들은 네. 우리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추천되신 후보분들입니다. 이제 가정마다 공보 책자가 다 배달됐을 거거든요. 네. 그 공보 책자를 보시면 우리 미래한국당의 후보들이 다 소개돼 있어요. 네. 거기에는 원유철 사진도 없습니다. 다른 당의 무슨 공보 책자 보면 대통령 사진도 있으시고 또 다른 유명한 분들 사진 있는데 우리 미래한국당은 오직 우리 후보님들, 훌륭한 후보님들, 정말 국민들이 마음에 드실 만한 후보들, 또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와 평화를 지켰던 분들, 또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아내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들, 또 감동적인 휴머니스트를 갖고 있는 분들,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들, 네. 특히 민생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진짜
우리 미래한국당의 주인공들이시죠. 근데 원유철 대표님보다 훌륭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보다 다 훌륭하시고 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요. 1719님 이런 질문하셨어요. 라디오 듣다가 궁금해서 문자 드립니다. 미래통합당과 다른 당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제일 지금 곤혹스러워요. 네. 사실 이제 일주일 돼서 이제 선거 중반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를 하시려고 이제 하는데 결심을 그렇죠. 하시는데 네. 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또 어떻게 다르냐 네.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막았었던 거거든요. 예. 패스트트랙 할 때 우리가 막 막았었잖아요. 예. 이 선거법 통과되면 국민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고. 예. 근데 아무튼 그 통과가 돼서 예. 지금 주어진 환경성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형제 정당입니다. 형제 정당이요. 네, 미래의 성을 가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 정당이고요. 네. 이게 이제 4월 15일 날 예. 투표장에 가시면 네. 투표용지를 2장 받으시거든요. 네. 한 장은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거고요. 한 장은 또한 비례대표죠. 장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용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역구 투표는 이제 두 번째 칸에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정당 투표는 미래한국당 두 번째 칸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두 번째 칸. 네. 우리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 좀 찍어달라고 지금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성을 쓴다. 이거 참. 그렇습니다. 네, 미래형제당입니다. 네. 예.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지금 사고를 치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막말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신속하게 실언과 또 실수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언어로 또 상처를 주신 네. 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위로를 해드리고 우리가 사과하는 거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 해당 후보자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김대우 후보도 그렇고,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김대우 후보도 그렇고 차명진 후보도 제명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대우 후보는 네. 저희가 신속하게 네.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예. 다른 당 후보인데 제명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했던 얘기죠. 예. 예, 미래통합당에서 했던 얘기죠. 예. 대표님. 네네. 지금 전국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광주도 다녀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광주 다녔습니다. 예. 광주 가서 어떠셨어요? 저희가 미래한국당이요. 이제 어저께 국민통합 열차를 이제 출범시켰습니다. 예. 이제 한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께서도 이제 용산역에 나와서 배웅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네. 아무튼 5.18 민주묘지에 가서 네. 우리가 5.18 정신을 잘 되살려서 민주주의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거로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하고 제가 그 방면에 썼습니다. 네. 그 정신으로 우리 미래한국당 향후 정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대표님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셨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5.18은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곤란한 질문도 받고 그러시죠.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 이 당의 구성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광주 시민 또 우리 전남도민 여러분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아니 왜 대표님이 대신해서 사과까지 해야 돼요? 참. 제가 지금 당의 대표로 있으니까 네. 제가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데 이분의 영입이 미래한국당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김종인 선대위원장님은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데 대안도 내놓으시고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경제가 더 심각할 겁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경제적인 깊은 식견과
또 해안이 있는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그 대안도 제시하고 또 좋은 정책도 발굴하시리라 저희는 믿고 있고요. 지금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됩니다. 선거 이후에도 그럼 역할을 좀 하시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의 목표는 무엇인지요?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목표는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이 결국 실업 성장만 만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외교안보 측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네. 그 외교안보 정책도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보면은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고도화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도 조국 사태로 많이 훼손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남은 2년 동안 우리가 막아내고 견제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선거가 끝나면 미래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합당하는 건가요? 미래통합당하고? 사실은 이게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한 가족이었거든요. 예. 현행 선거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산가족이 됐어요. 네.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가 되면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이미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말이죠. 우리 정당방위 차원에서 말씀을 지금 드렸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미래 형제당은요 다시 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다만 그 시기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심판 네. 그리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하는 것이 우리 미래한국당의 지금 총선에 임하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대표님 선거 동안 힘드신데 한번 오셔야 되겠어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한번 불러주세요. 네, 예. 힘써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였습니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웅성웅성 와글와글 쑥떡쑥떡 도란도란.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디지털 뉴스부 김기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다음 주가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총선 개표 방송에서의 유튜브 방송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최욱 씨랑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네. 그거 준비하느라 좀 요즘 정신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준비하고 어떤 취재하고? 무슨 지역구에 누가 나오고 무슨 뭐 판세가 어떻고 여기는 무슨 역사가 있고 이런 거 더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할 게 많아서. 네. 공부하고 있군요. 이번에 이번 주 묻힌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주 묻힌 뉴스 요게 좀 슬픈 뉴스인데 네. 그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삼성 계열사 삼성 테크윈에서 노조를 만들려다가 해고된 김용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근데 이분이 철탑에서 농성을 이어간 지 지난 4일부로 300일이 넘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보면 철탑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계세요. 근데 나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앞을 못 가겠어. 네, 그거 보면 CCTV에 달려 있고 생철탑이에요. 진짜 철로 돼 있는 탑. 거의 1년을 그 안에 계셨어요. 네. 네, 이제 지난 4일부로 이게 이제 300일이 됐는데요. 네. 아직 뭐 기억 못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삼성 테크윈에서 25년 전에 노조를 만들려고 노조총회를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런데요. 바로 부당 해고가 됐는데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부당 해고와 이제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복직 투쟁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셨는데 네. 일환으로 이제 삼성전자 사옥이 있는 이제 말씀하신 강남역 사거리에 이제 철탑 꼭대기에서 고공농성을 해오신 건데 아니 지금 그 300일이나 됐는데 또 61세인데 적지 않은 나이인데 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그 의사가 그래서 진찰을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장기 기능이 좀 손상됐을 수 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철탑 위가 엄청 좁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편하게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로 눕게 되는데 300일 동안 이 칼잠이라고 하죠. 이 모로 누워서 잔 거예요. 그래서 우측 편마비, 그러니까 오른쪽에 마비가 증세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삼성은 뭐랍니까? 삼성은 삼성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지금 이분이 원하는 건 삼성 측이 사과를 해라. 그 당시에 나를 부당해고했던 거 사과를 해라. 그리고 명예회복을 시켜달라 이런 건데 네. 삼성 측 입장은 그 당시에 불법 해고와 탄압을 했던 책임자가 미래전략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미래전략실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논리예요? 하여튼 삼성 논리는 그렇습니다. 없어. 삼성의 사령탑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사과할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입장을 낼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삼성의 산일인데 우리 삼성전자는 할 말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걸 한 이유도 뭐냐면 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는 곳에서 이거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냐라고 보니까 300일이 넘은 그러니까 5일부터는 이분이 또 단식까지 시작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단식까지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삼성이 이렇게 계속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삼성이 그 노조 불법 탄압에 대한 증거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당 승계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그 옹리하기 위한 삼성 미래전략실 그리고 비서실 그 모든 팀들이 움직였다는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이 분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당시 91년인데 이 당시엔 거의 무노조 신화라는 말이 되게 막 좋은 말처럼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 된다. 네. 노조를 좀 죄악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요. 예. 지금 지난달 27일에 삼성 피해자 모임을 싹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용희 씨 문제 등을 다 같이 한번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첨탑에서 그래서 묻히면 안 되는 뉴스다. 네. 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아픈 뉴스였지만 절대 묻히면 안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다른 네. 묻히지 말아야 될 뉴스는 뭡니까? 요건 약간 이제 청년들 이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청년 이슈 중요합니다. 네. 이건 약간 좀 뭐랄까 지금 이런 시국에 약간 좀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놓치면은 앞으로 청년 문제가 더 도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가져왔습니다. 문제입니까? 서울시가 지난해 도심에 있는 호텔을 개조를 해서 값싸고 질 좋은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심 가네요. 호텔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이 엄청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근데 지금 당첨이 된 사람들이 몇백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의 90%가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거? 이거 약간 좀 황당한 일인데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호텔이 아니라 주택이라는 거잖아요. 예. 호텔과 주택의 차이가 뭐죠? 제일 큰 차이가? 거실 예. 화장실 일단 호텔에 돈을 내지 않습니까? 예. 유지 보수하는데 돈을 호텔 측에 내고 또 집안에 이제 호텔 측이 만든 가구가 이제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나 당첨됐다. 잘 됐다. 나도 이제 내 집에서 이제 살아가 보자. 들어갔는데 호텔 가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옷도 한 서너 벌만 이렇게 걸면 옷장은 그렇죠. 다 꽉 차고 냉장고는 아주 미니 냉장고. 정사각형만한 거. 열면 이제 막 탄산음료 있는 거. 책상, 의자, 침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서울시에서 좀 싸게 해주니까 어떻게 좀 호텔에서 살듯 좀 간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더 황당한 거는 바닥에도 카펫이 또 깔려 있어요. 그대로구나. 그래서 이거를 전문 청소 업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또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서울시에서 싸게 해주면 그것도 양보해. 양보해보자고. 근데 좋은 뜻에서 한 거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아침 조식과 저녁 식사도 돈 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 돈 내고 하면 되죠. 조식 그런데 자 가격이 싸면 또 용서가 돼요. 이게 정말 그렇게 정말 싼 가격에 이거 저희 서비스급이냐 따져봤더니 원래 홍보하기로는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보통 월세 30만 원이면은 원룸 같은데 뭐 보증금 3천에 뭐 45, 뭐 30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서울 중심구이기 때문에 월세 30은 굉장히 싼 거긴 해요. 예, 예. 그런데 가구 대여료, 예. 청소비, 예. 식사비, 예. 관리비, 보증금 이자 다 합치면은 월 부담액이 한 7, 80만 원 정도 7, 나온다고 80만 원이면 좀 청년들이 좀 힘들겠죠? 좀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우니까 90%나 포기했겠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조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꼬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담당 업체가 이렇게 당첨자들 항의를 하니까 모집 당시에 어느 정도 밝힌 내용이다. 그리고 공고문에 낸 내용인데 뭐 공고문 보고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요. 근데 당첨자들 얘기는 이 구체적인 금액 이게 얼마다 방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싼 가격이면은 네. 뭐 납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금액 자체가 입주 직전에 안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민간 임대 당첨자 207명 가운데 180여 명이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0%가 입주를 포기했으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180여 명은 뭐 주택 문제가 사실은 이게 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 날짜에 맞춰서 다른 걸 또 돈을 빼고 집도 빼고 이랬을 건데 네. 그런 피해도 어느 정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게요.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아요. 지금 호텔들, 시내 그렇죠. 호텔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년 무주택자들하고 연결해주는 좋은 취지인데 아직 조금 정책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KBS 디지털 뉴스부 김기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게요. 김은아 씨. 네, 퇴근길 조급한 마음보다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는데요.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충주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싣고 있던 화물까지 도로에 떨어지면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일대 1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양평 쪽은 충주휴게소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경기광주 분기점 일대 1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신월천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 부근 1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나 안성 분기점부터 정체가 더 심해졌고요. 또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까? 네. 사건 번호 0408. 그럼 오늘의 재판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나왔습니다. 로펌 이름은 어디로 갔나요? 소개해봐도 예, 별로 그냥 안 뭐, 알려져 있어서 네. 이제 얘기 안 언론계 하겠습니다. 저 법조계도 좀 힘을 써야죠. 법조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들인데 너무 언론계에 지금 오신 것 같아요. 파견 근데 나왔어. 의외로 이제 법조계에서도 그렇죠. 저희 얘기들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쓰죠. 예, 예. 네, 이분들이 얘기해줘야 그나마 조금 균형이 좀 잡힙니다. 재판이 참 어색해요. 방송국은 재판 편한데. 가면 예. 내일 좀 가야 되는데 어색합니다. 저는 방송이 어색하고 재판이 좀 편안합니다. 아니 빨리 벗어나세요죠. 좀 빨리. 예. 피고인에서 좀 벗어나고 네. 싶은데 방송으로만 넘어오세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안 끝나요. 어떻게 하죠? 촉법 소년 처벌 논란 네.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취재할 때도 굉장히 걸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범죄 단체가 있어요. 네. 범죄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범죄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린애한테 밀어.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했어. 그리고 제가 했어요. 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죄를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 쟁점 짚어봐야 할 쟁점 뭔가요? 많습니다. 촉법 소년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아주 쉽게 말하면 형벌 법규를 저촉한 소년입니다. 처벌할 수는 없지만 법 위반은 맞는데 그 나이가 중요해요. 그렇죠. 10세에서 14세 사이입니다. 네. 이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촉법 소년을 해서 보호 처분만 받고요. 예. 그러면 14세에서 19세 사이의 그 청소년들 소년원에 갔죠. 이 소년들은 두 가지 다 적용됩니다. 네. 심한 범죄라면 형사 재판을 받고요. 예. 좀 경한 범죄라면 보호 처분을 받는 예. 두 가지 전개되고 10세 미만자들은 형사 절대 무능력자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가장 문제가요. 10세에서 14세 미만자 이 촉법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데 흉폭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촉법 소년들이 이 진짜 어린 소년들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하고 훔친 승용차 몰다가 사망 사고 내고 사건 사고가 많네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되게 빨리 커요. 요새 아이들은 네. 일찍 조숙한 것 같아요. 성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책으로 보면 네. 저희 아이가 촉법소년 나이거든요. 촉법소년은 아닌데 촉법소년의 나이인데 저보다 키가 훨씬 크거든요. 아, 그래요? 덩치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문제는 힘도 세겠네. 훨씬 세죠. 예전에는 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탈을 한다고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냥 뭐 기껏 해야 좀 나이 들어서 뭐 술 훔쳐 먹고 뭐 담배 좀 피고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는 데도 없었고. 근데 요즘엔 환경이 예. 이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네. 거 보죠? 그러면 그렇죠. 예. 어른들은 모르는 것도 그 친구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조숙한 데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깊이 알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이게 꼭 이런 말씀 들으시고 최근에 이제 N번방 문제도 되고 그랬을 때 음란물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음란물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굉장히 많은 힘을 들여서 다 막고 있어요. 차단하고 있어서 되게 좀 약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게 네. 어른들은 웬만하면 못 봅니다. 어른들은 못 보죠. 네, 아이들은 다 뚫어요.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못 보는데 네. 궁금하기도 한데. 왜 궁금해요. 아니 왜좀 일하다 보면 궁금할 수도 있는 표정이 거잖아요. 너무 아쉽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볼 능력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다 볼 보고 능력이 있죠. 됩니다. 네. 예. 저도 모범생은 아니었거든요. 네. 학창 시절에. 아니,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의 비행을 보면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흉폭합니다. 그 아까 운전 같은 경우도 그 신분증 같은 걸 위조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자기 나이 넘겨서 자기 주민등록 같은 걸 훔친 걸로 이렇게 넣으면 네. 렌트카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접촉 많이 하는데 네. 비대면 접촉을 많이 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빗나가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촉법소년은 최대가요. 예. 10호 처분까지 있어요. 1호부터 10호. 네. 1호 보면 가정 위탁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게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예. 2년이고요. 소년원임도 교도소 아니고요. 예. 전과로 남지 않고요. 예. 나중에 그것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한 처벌이에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가장 중한 게 소년은 장기 송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도 있습니다. 하이든님은 촉법이 적용되는 범죄 아닌 범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 맞죠. 얘기도. 범죄에 따라서. 범죄 유형별로 나누자는 의견도 좋아요. 맞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클 때 예. 아이들을 우리가 왜 사춘기에는 흔히 제정신 아니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엑셀에 해당되는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뇌에서. 예.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엑셀, 가속기. 폭주를 하더라도 이게 스스로도 제어할 능력이 실제로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맞지만 외부의 어른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흉폭한 범죄들 있잖아요. 네. N번방도 마찬가지고 강도, 성범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될 저는 그 의견에 크게 동조를 합니다. 그렇죠. 좀 흉폭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따끔한 네. 그 처벌을 해야 되겠죠. 최혜자님은 법률 용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죠. 촉법, 네. 저촉할 때 할 때 촉자고요. 예. 법, 형법 할 때 법자입니다. 법에 저촉한 소년. 저는 판사님이나 검사님들도 이 용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객관식 시험 볼 때 어려워요. 몇 알죠. 세부터 몇 살까지였나요? 왜 외우죠? 네. 사법시험 준비했을 때. 짭다 인생은님은 예. 법은 범죄를 못 따라가죠. 그래서 조금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가 최근에 형사 미성년 연령을 하향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좀 내리려고 그래요. 지금 10에서 14세거든요. 촉법소년이 13세로 내리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13세면 어떻게 되냐면 일률적으로는 아니지만
초등학생까지는 뭐 보호 처분으로 가되 중학생 이상이 되면 범죄에 따라서는 성인하고 같이 이제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는 뭐 그런 걸 지금 개정을 내놨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는 거죠.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나이를 내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요.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N번방 관련해서도 N번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성년자 특히 심한 경우는 시작했을 때 나이가 12살인 경우도 나와서 네. 굉장히 충격을 주는데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잖아요. 이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그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성착취 영상물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직접 한 건 아니고 팔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어른들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있죠. 네. 거기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가입을 하면 그 가입을 하게 되면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것을 소개시켜준 사람들 준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른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편승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촉법 소년들, 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소년범들 이와 관련된 범죄를 하는 어른들한테 굉장히 그 가혹한 처벌을 한다던가 부모한테 민사상 책임을 진다던가 이렇게 조금 좀 그 법을 조금 넓혀서 일단 그거는 돼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소년들이 촉법 소년이라고 했을 때 사고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네. 책임 능력이 없으면 민사상 네.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져야죠.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져야죠. 손해배상 문제고요. 아까 그렇죠. 근데 얘기하신 거 네.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게 뭐냐면 재판 많이 받다 보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네. 여러 명 피고인으로 20년 살아봐. 그러면 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 여러 명 범죄 저질렀을 네, 때 네. 미성년자가 들었으면 그쪽으로 민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것도 흠결이에요. 네. 저 같으면 미성년자를 끼워 넣으면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그렇죠. 그 말 지금 그 말이죠. 그렇죠. 나왔던 그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도 얘기 같아요. 공감합니다. 애들을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삐끼처럼 써서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는 우리 지금 미성년자 피해자일 때는 굉장히 강하게 그렇죠. 처벌하는데 범죄에 가담시켰을 때도 훨씬 강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만약 범죄 단체로 이게 그 처벌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더 과하게 처벌한다면 이런 범죄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착취물도 그렇고 다른 범죄도 보면 일부러 촉법 소년범들을 하나씩 둘씩 지금 심어놓은 건 아닌가. 일부러 이용하고 그렇죠. 써먹고 폐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강하게 좀 네. 찾아낸다면 진짜 이거는 좋은 발상의 전환이네요. 필요한 얘기죠. 8484님 바로 반론 들어왔습니다. 연자제는 안 됩니다. 이건 연자제라고 볼 수는 아니 없습니다. 공범이라면 연자제는요. 때. 연자제는 뭐냐면 가족 관계나 친족 관계에서 자신이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연자제라고 그러고요. 네. 우리는 헌법상 연자제를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른들이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숨어서 담배 피다가도 그냥 낯선 어른이라도 어른한테 걸리면 혼났어요. 혼났죠. 요즘은 그런 분위기 혼냈다고 아니죠. 우리가 혼나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어른들이 아이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면 그렇죠. 훨씬 더 혼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그래야죠. 얘기는. 그래야죠. 보호해야죠 어른들이 일단은. 네. 그렇죠. 0021님 이러다 소년소녀 킬러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돈을 받고 누구를 다치게 해도 처벌을 안 받을 테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옆 동네에 있는 조직원들이었는데 꼭 이렇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감옥에 가거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런 바지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소년범들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서운 동네 사셨네. 아니 그래서 경찰서 가서 저 촉법이에요 이래요. 네, 아기가. 아예 가서 아이가? 제가 네.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촉법이에요. 제가 했는데요. 그런 저 경우가 촉법이거든요. 있었어요. 이렇게 네. 얘기해요. 제가 좀 아픈 과거가 있어서. 그렇죠. 네. 아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삼성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네. 300일 넘게 첨탑 위에 올라가 있던 김용희 씨, 강남역에 네,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삼성 준법위원회가 4월 10일까지 삼성한테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사과를 해야 하는 날이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이게 사과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제 법을 어긴 거를 반성하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노동법규 위반 반성이라는 건데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역에서 아직도 이제 해고 무효 투쟁을 하고 있는 분과도 연관된 건데 첫 번째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를 사과하라는 건
이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그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고 재판에서 재판 다투고 받고 있는데. 있잖아요. 네, 네. 이걸 어떻게 사과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솔직히 준법위원회가 뭔가 이 준법위원회 출범 이후에 비판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해체되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삼성하고 네. 준법위하고 지금 거의 삼성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죠. 삼성이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합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게 이런 생각. 한성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좀 이거 예외를 들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이렇게 했는데 영 다른 결과를 지금 내버린 거거든요. 아 그래도 영 다르게 결과를 낼 수야 있겠어요? 이거를 만약 인정을 하면요. 이틀 상간에 파기 한 소식이 좀 열립니다. 네. 가서 혐의 다 인정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아유 삼성이 만들면 다른데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그래서 지 저는 모르겠네요. 진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만들고 나서 이제 박 변호사도 되게 이 자리에서 막 열배를 토하면서 네. 이 준법위원회 만든 게 예. 결국 집행유예 봐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 무슨 재판부에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냐라는 얘기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준법위원회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모여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으신 분들이고 법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경력도 좋으신 분들인데 네. 그럴 거 뭐하러 만드냐는 식의 비난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비판 받아야죠.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삼성에서 원래 만들 때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준법위원회에서 과거에 당신이 잘못한 거 인정하세요. 특히- 사과하세요. 특히 재판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네. 사과를 하라. 이거는 뭐 획기적인 권고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여요.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이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니요. 그래도 재판에 별 영향 안 끼칠 것 같아요. 저는 정준영 부장판사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래도 집행유예는 한다?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만약에 한다면 되게 돌려대서 네. 사과는 하되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식으로 아주 기술적인 방식을 택할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인정은 안 하는데 사과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끼친 건 죄송합니다. 네. 그거 있구나. 그건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방법은 있겠네요. 결론은 그 판사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정준영 부장판사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린다고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쵸. 만약에 그 판결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삼성이 몸을 낮추고 뭐 사과할 수도 있죠. 그렇죠. 판결에 그거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는 건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라고 재판부 요청을 했고 예. 만들었고 권고했고 권고 날짜는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래 된다면 재판에서 열린다 그러면 이 재판부에서 원하는 스토리대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그래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서 이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고 삼성이 이렇게까지 몸을 낮추는데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가는 길에 삼성의 길을 좀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고를 좀 빨리 내렸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대로님 유례 없는 창의적인 판결을 내리실 듯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준법감시위에서 철탑 고공농성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조 탄압 받은 분들한테 대한 그런 좀 해결책에 대한 예시 그런 거 없습니까? 사과는 좀 하라 그랬으면 특히 노동법규 위반이 많거든요. 네. 그 관련해서 반성도 하고 사과를 하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뭘 해라는 건 좀 없어요. 아니 25년 전에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되고 25년 그러니까 평생을 다 망가지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사과만 해서 안 되죠. 안 되죠. 사실은 법적인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 플러스 법적인 책임을 해서 보상이나 배상이 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하라고 이제 그거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안 함으로써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 네.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틀 사과를 남았어요. 한다. 이틀. 어떤 식으로 할까요? 결국 아까 잠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유감 표명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마지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약간 이제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원했던 소극적으로.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은
자신은 잘 모르고 있는 일이고 그런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똑같이 동어 반복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자기의 일위 기업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라는 어떤 사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범죄 행위를 했어요. 범죄 행위가 있었는데 모든 이익은 모든 이득은 모든 부정 이득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다 얻었습니다. 근데 난 몰라.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 난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뭐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간에 대국민 사과 형식을 택할 것 같아요. 기억날 거예요. 메르시 때인가요? 네. 그때 사과했던 모습으로 아마 대국민 사과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 사과의 방식은 뭐 알 수가 없지만 재판 항소심하고 연관성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뭐 어차피 뭘 해도 크게 뉴스가 되지 않을 시점이에요. 지금. 그렇죠. 총선이죠. 그리고요. 코로나19 있죠. 저 삼성 김용철 변호사 비자금 사건 때 이건희 회장이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사과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 다 나와서 다 그 짓을 또 반복합니다. 기분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 재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사과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래도 재계는 사과라도 하죠. 법조계는 사과도 안 해요. 안 하는데. 법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조계는 사과도 안 하잖아요. 법조인들 좀 반성하세요, 좀. 우리가 잘못했나? 우리는 뭐 건봐도 못 가는.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더 해야지. 사법농단 재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사법농단 재판은 기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직권남용죄는 그날부터 뭐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헌법 위반은 명백한데 법률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저는 국회도 탓해야 돼요. 네. 그러면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탄핵 재판부까지 인정하는데 왜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요, 국회가. 그렇죠. 입법부가. 그러면 그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탄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대통령 탄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법안 통과하는 거 똑같아요. 3분의 1 이상이 또 발의하고 나서 절반만 동의하면 탄핵돼요. 아니 근데 2분의 그렇게 헌법을 농단하고 사법 체계를 농단한 이렇게 극과 근간을 그냥 흔든 그런 중요 범죄인데 왜 이 총선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아니 일부 이제 사법개혁 하겠다고 나선 분들도 있고 그거를 공약처럼 내건 후보들도 있긴 해요. 그분들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채널 A하고 그 부분도 있잖아요. 네. 검찰 그 유착, 검언 유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검언 유착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지금 사실상 지금 그거 얘기를 했던 메신저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 네. 사람이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네.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내용은 되게 충격적인 내용. 이거는 정말 경천 통제할 내용인데 저는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검언 유착을 떠나서요. 네. 그 사안은 좀 진실이 가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네. 언론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게 있는데, 그렇죠. 이동재 기자의 대단해요. 말은요 정말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 말이라면 뭐 언론이 다 할 수 있어요. 네. 하나 엮고 고소 고발 우리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니는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변호사네요. 변호사도 못한다요. 변호사는 그런 짓 안 해요. 변호사는 그 힘도 없어요. 네. 뭐 해줄 능력도 왜 그러세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뭐 검사도 아니고 지금 검사 사무장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지. 검사 사부장 새로운 표현인데 네. 좋네요, 그거. 그렇죠. 예. 신원주님 여기도 스토리텔링인가요? 신상 필벌의 원칙 지켜라. 꼭 지켜라. 삼성한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민호님 사과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사과하면 봐주는 법이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사과는 사과고 또 따끔하게 처벌할 거는 처벌해야죠. 2081님 철탑위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오는 장면은 현실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좀 권고를 해보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사과가 되려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실제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판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둬서 만약에 뭔가 양형에 참작을 하려면 사과 플러스 더하기 피해 회복 조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거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사과예요, 그게. 준법이는 자기가 네.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고 그리고 네.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맞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도체는 이번 분기에도 소득 굉장히 수익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다행이긴 한데 국가적으로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재판 5분 전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이브 비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들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은정님, 대구 909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주진우 비대위 나오네요. 엄청 반갑네요. 대구에서도 들리는군요. 감사합니다. 힘내주세요. 대구는 특별히 힘내주십시오. 3238님, 주진우 후배님, 친구들에게 주진우가 자랑스러운 후배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좀 전에 옆 동네에서 안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나는 거의 못 봤네. 어떻게 된 걸까? 우리 동네 청정지역 아니었던가? 모르셨네. 꼭 그렇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 동네가. 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꼭 찾아가십시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저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 sad, sad situation. It's getting more and more